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팅 배수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론통신 배종차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진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예. 저희가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가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계엄 카드를 꺼낸 건 정치적 오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판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글쎄요. 둘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왜 지금 이때인가입니다. 왜 지금인가? 예.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그 메시지를 보면 예. 사실 국회의회에서 이제 국정에 발목 잡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안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매년 이랬습니다. 매년 12월은 그 뭡니까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되게 이상하지 않다. 예산안 자체만으로는 예. 또 그거는 이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왜 지금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라는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날 저녁에 무엇인가 수사 결과가 나올 법도 했던가? 아니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12월 초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오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차원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차원에서는 이제 확신이었을지 몰라도 예. 국민들이 또 평가하기에는 또 국외에서 평가하기로는 오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수 있겠죠. 네. 정치 논란 또 야권의 공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이 꺼내야 될 카드는 비상 계엄 선포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10시 30분에 조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좀 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 정돈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뭐 11시가 됐든 10시가 네. 됐든 대국민 긴급 호소 담화문이 나왔어야 맞을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이 거의 마비되는 상황이다. 식물 정부를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또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말미에는 전격적으로 내각도 쇄신하겠다. 그리고 각종 보도와 특히 뭐 우리 YTN 뉴스파이팅 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네. 그랬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판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명태균 녹취록 지지율 하락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명태균 이슈가 없지는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이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죠. 긍정평가가 굉장히 하락됐던 거는 그 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이후에 총선 여당의 이제 좀 패배 이후 계속해서 이제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대왕고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게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됐어요. 20%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됐다. 이 긍정률이 이렇게 낮았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는 없죠. 없어서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근데 긍정률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본인 스스로 뭐 긍정 평가가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뭐 돌을 던지면 맞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개혁 의지를 계속 천명해 왔기 때문에 네. 긍정률이 낮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있기가 어렵고요. 네. 또 만약 그게 이유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한 번씩은 다 계엄을 선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 문민정부 이후에 그런 일이 이제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계엄 선포는 다른 문제다. 지지율, 네. 즉 국정 긍정률과는 좀 무관한 것 같다. 그래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반대입니다. 저는 지지율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이 55%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단 하나라도 일어났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라면 2024년 12월은 메리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더라도 지지율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트너였던 국가의 대통령도 다 지지율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바이든 지지율 때문에 무너졌죠. 기시다 일본 총리 전 총리죠. 지지율 때문에 교체됐죠.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타율 높은 타자가 연봉 많이 받는 거잖아요. 예. 지극히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도 손에 잡히는 걸 해야 되고 의정 갈등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고 의정 갈등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방법, 말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저분한 게 아니고 말끔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0번, 3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고요. 인사도 국무총리를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어떠냐를 수차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고 소통도 도스태핑의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파속통이다. 파격, 속도, 통합.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일타 강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럼 성적이 올라가요. 최고의 전문가들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으며 해결될 일을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마지막 잡을 게 뭐냐면 대통령이 완전 달라져야 된다. 180도 달라져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뭔가 내놓는다면 그나마 그게 살 길이 아닌가 싶어요.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초반부터 여소야대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극심한 대립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지금 정부조직법도 개편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예. 일부 국민이죠. 좀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국민을 탓하는 거. 이거는 있기가 어렵죠. 총선도 여소야대다. 예. 그럼 여소야대의 성적표를 받아든 사람이 누구냐. 그 성적을 누가 만든 겁니까?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예. 사실은 여당이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2월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비슷하다. 총선 결과는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바로 말씀하셨는데 의정 갈등이라고 지금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꽤 많은 거의 한 70% 내외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다만 이제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겠죠. 네. 그렇다면 그 분위기에서라면 여소야대라는 성적표가 아니고 거꾸로 여당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는 정세였는데 그게 3월 달 들어서면서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성적표를 얻었는데 성적표가 안 나와서 힘들었다. 그런데 이걸 평가한 선생님의 문제야. 남들이 공부를 잘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했던 게 뭐냐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심정 이해합니다. 여소야대 또 정치적인 공세를 집중적으로 아내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부분도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정책을 끌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난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수도 없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단 한 번만. 아니 다 제시를 했잖아요. 아까도 경제, 인사, 소통 네. 제시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배성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100번 이해하는데 여소야대에서 돌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마 돌파했죠. 여소야대에서. 또 DJ 돌파했어요. 돌파했죠. 그때 항상 명심했던 것이 뭐냐. 맹심이 나올 뻔했네요. 명심했던 것은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DJ 때는 국정홍보처라는 게 있었고 또 이른바 월드컵 상황에서 그 당시부터 이 MZ세대라는 2030을 챙겼어요. 그래서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오바마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달갑겠어요. 그렇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 집에 햄버거 싸들고 찾아가서 제발 좀 오바마 케어 좀 신경 써달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대통령 국민의 선택을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믿고서 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쓰고 최고의 전문가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소야대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에게 저는 기회가 남아있다. 저는 이 발언이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탄핵 위기에 몰려있는 대통령에게도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 네. 다만 네. 이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한다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탄핵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이제 토요일까지인 거죠. 네. 지금 이미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결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있었죠. 이거 8명보다는 훨씬 많은 18명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 탄핵안에 찬성하는 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가요? 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게 이제 탄핵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탄핵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자기 정치라는 걸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탄핵안에 내가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냐 예. 그 이후에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한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갈 것이냐거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016년 그리고 17년 이 과정에서 탄핵을 일부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국정에서 많이 배제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만약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핵 이후에 대해서도 일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탄핵 이후를 고민하지 않으면 탄핵 자체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탄핵하면 다 보셨다시피 그 당이 괴멸하고 그쪽 진영이 괴멸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쓰겠다.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2016년, 17년 그 당시의 탄핵도 사실은 어느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여러 탄핵에 참여한 정치 세력들 간의 연대 형태로 정부를 구성해야 맞다라는 언론인들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과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지금 이번에 탄핵을 누군가가 추진한다면 그 탄핵은 예전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예. 지금 8명이라고 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최소치인 거고 예.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대해 야당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야당도.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들으세요?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결이요? 200명 네. 그러니까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만 통과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선뜻 동의를 해주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학습 효과입니다. 네. 8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탄핵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보수 붕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 그 2차 붕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붕괴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보수 또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 공방입니다. 저는 내일 나올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야당 야육당은 이른바 장애 집회 또는 촛불 시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거예요. 그럼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하방 추락을 해버리면 이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나오는 한국갤럽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저는 기준점은 10%라고 봅니다. 10% 미만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지금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그것은 지지율이다. 네. 참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이 빨라야 된다. 저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많이 등을 돌릴 거예요. 두 번째, 그동안 쭉 요구해왔던 것을 한 번에 일정표와 함께 내놔야 될 겁니다. 뭐 각종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 그다음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일정표와 함께 그걸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그 마지막 기회 정도는 국민들이 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와 태도와 이 모든 것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내일 나올 지지율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여당 내 의원들은 탈당은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윤 대통령도 뭐 탈당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의 탈당 요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포석이라고 봅니다. 탈당 요구를 지금 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은 비난에 시달릴 수도 있죠. 왜 그때 그러면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포석을 하는 거고요. 탈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탈당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계속해서 부정적 시너지로 계속 빠져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면 결국 한동훈 대표 그때 탈당 요구한 건 잘 됐다라는 판정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 정치를 잘한 게 됩니다. 다만 그러면 탈당 요구를 했는데 탈당을 하지 않았다. 네. 봤더니 굉장히 잘 된다. 지지도가 올라가. 무슨 일이 잘 돼서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했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임무를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이 정도 됐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당은 그렇죠. 입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이게 계엄령이라는 게 이게 이 지금 탈당 요구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계엄령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계엄령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게 찌른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 당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뭐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계엄을 좀 해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만족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과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령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지도는 하락하겠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탈당 요구는 타당했다라고 아마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워싱턴 DC 같은데 K-스트리트 가면은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군요. 이런 상황에 이제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들도 위기 상황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30C 분석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는 체인지 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찬스의 과정으로 옮겨가요. 지금은 체인지 변화의 과정이죠.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는데 그분이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탈당이라기보다는 태도죠.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가 있냐. 그러면 오히려 이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탈당하겠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으로 위기 극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회복 과정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찬스를 가지게 되고 지지율이 한 40% 만약에 그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정말 그런 상황이 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면 당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발 복당해 주시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정은 이해하지만 좀 잘못된 방법이었는 것 같은데 수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프닝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뭐 사건이 터져서 미안하게 됐다. 사실은 뻥인데 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문제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방금 절차를 말씀 주셨는데 2017년에 일단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군은 계엄을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서 계엄 선포 절차라는 게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국회 신속 통고를 하고 대국민 공고합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요. 사실상 비상계엄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어떤 소요 사태가 너무 심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난 밤 계엄이 됐을 때 이틀 전 밤에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면 주요 길목을 차단부터 했어야 되거든요. 여의도로 가는 바리케이드가 설치가 된다거나 그런데 그거 없이 바로 국회로 갔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절차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군요. 절차가 안 맞았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물론 이제 대선 후보죠. 예. 그런 중진으로서 이제 여러 발언들을 할 겁니다. 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의 역할도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이럴 때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암중고색이에요. 왜냐하면 암중고색이요? 지금은 쉽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닐 거예요.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은 느닷없는 말잔치나 말폭탄을 냈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성향상 돌직구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이해가 될 일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때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바위덩어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굉장히 민감할 때는 3, 4, 1원을 해야 됩니다. 3번 생각하고 1원인데 저는 14, 1원 10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보세요? 이건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비상 대응과 조국 혁신당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냥 이건 일정대로 아니 무죄면 무죄인 대로 파기환송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네. 확정심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유죄 선고 받아서 구속 수감되면 되는 대로 그건 판결을 받아야 될 일이죠. 네. 더군다나 뭐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서 그렇죠. 법학 교수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럴 일이 아니고 대응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조국 혁신당 지지층들은 다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사법 심판은 명약 가능하다. 네. 뭐 이걸 빌미로 해서 뭐 연기할 사안은 아닐 것 네. 같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대표의 행보? 아니 뭐 이런 예. 발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방금 뭐 배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두 사안이 연관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긍하기 어려우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으라 이 말씀이시군요. 언제가 돼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요. 이제 예. 12일 날 받으라 이 말씀이고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인 국방부 장관의 22사단장을 연임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의 수용. 그런데 전격적으로 예. 할 필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의 표명이 됐으니까 전 국방부 장관이 됐죠. 그렇죠.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완전히 선을 그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정작 본인이 건의를 했다. 그것은 책임도 막중한 책임이 되겠죠. 예. 게다가 지금 뭐 충암고 뭐 특정 고등학교와 관련돼 있다는 건 예.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파장까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속도감 있게 움직이느냐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판단은 잘했다. 잘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사회 수용은
그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아, 예. 수습 국면으로 네. 넘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습 국면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예. 말씀이신데 그래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 의지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네.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사의 수용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예. 수습 국면입니까? 오늘 대구미 발표도 한다는데요. 대구미 남아 발표. 그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어디까지이냐는 거죠. 절차를 어느 부위에서 무시가 되고 대통령이 뭐 고집을 부렸다 이런 보도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성관위만 들어갔어요. 예. 정부 부처에 대해서 지휘 감독, 계엄 협조관들이 파견돼야 되는 과정인데 성관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국회 성관이 두 군데 들어갔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이제 어디에서 내려졌느냐를 네.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습 국면은 맞는데 예. 얼마나 이것이 여론으로 받아들이냐는 차원은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네. 항상 꼭 마지막에 시간이 없을 때 길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자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